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성스퀘어 고영수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의 제목은 뇌의 잠재력을 100% 활용하는 3가지 독서법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그 30세인 사람이 80세에 죽는다고 가정했을 때 죽을 때까지 그 스마트폰 보는 기간이 얼마큼 정도 될까요? 제가 2015년도에 계산을 해봤거든요. 자료를 보고. 제가 독서법 책을 썼을 때 한번 계산해봤어요. 얼마 정도 될까요? 1년? 5년? 그건 이제 7시간 정도 잠을 잤을 거를 가정하는 겁니다. 계산해봤더니 12년이 나오더라고요. TV 본 시간 뺀 겁니다. 뺀 거예요. 그래서 그 30대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합치면 12년 동안 잠만 자고 일어나서 스마트폰 보는 거예요. 그럼 책은 얼마나 읽을까요? 책은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책을 썼을 때, 그 당시에 지금 아닙니다. 그 당시에 평균 독서량을 봤더니 10권 정도 됐었어요. 10권. 10권 정도 되면 한 10개월 정도 됩니다. 10개월. 그러니까 30세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책 읽는 기간이 10개월이에요. 그거랑 비슷한 게 있어요. 뭐랑 비슷할까요? 네, 화장실 가는 시간하고 비슷합니다. 여기서 우리 놀라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뭘 얻을 수 있죠? 우리 대화를 하면서 호흡. 우리 친하잖아. 아닌가? 호흡을 하면서 무슨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 적나라하게 누가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갈 때만 책을 읽어도 평균 10권을 읽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북핵에서 헨리 밀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훌륭한 독서는 모두 이 화장실에서 이루어졌다. 근데 이제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별로 이렇게 거기 건강에 별로 좋지 않아요.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걸 조사할 때는 2015년도였거든요. 이제 조사한 그 데이터는 그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데에서 2년마다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합니다. 2년마다. 그래서 최근 걸 찾아봤어요. 2년마다 하는데 2023년이잖아요. 근데 2023년 거는 2024년 1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최근까지. 최근은 2021년이겠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독서율이에요. 이게 보면은 2013년부터 2년 텀으로 있는 겁니다.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이에요. 독서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1년 동안 한 권의 책을 읽는 국민의 비율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시면 2013년도에 독서율이 72.2였잖아요. 너무 심각하게 떨어졌어요. 가장 최근 데이터를 보니까 독서율이 46.9야. 이게 뭐냐면 1년 동안 책 한 권도 읽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10명 중에 5명이 넘는다는 거죠. 독서량을 봤어요. 와. 제가 2015년도에 그 책을 썼으니까 당연히 2013년도 데이터를 봤을 것 같아요. 딱 맞아. 10권. 쭉 봤더니 와. 몇 권이죠? 4.2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계산법에 의하면 그 30대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책 읽는 기간이 이 평균을 따진다면 4개월 정도 되겠죠. 그거랑 비슷한 게 있어요. 10개월은 화장실이었잖아. 이 4개월과 비슷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아니, 죽을 때까지 코 파는 시간하고 비슷해요. 코 파는 시간보다 조금 더 많아. 3개월이니까. 그 정도로 제가 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평균이라고 그랬잖아요. 정확히 중간값을 구하면 더 낮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주변 보시면 책을 읽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책을 많이 읽는 극소수로 이루어졌단 말이야. 우리 그 배 번역의 책 또 돈의 역사 읽었잖아요. 그렇죠? 중간값을 구하면 훨씬 낮을 거야. 그래서 코 파는 시간보다 더 적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하나 좀 약간 뭐랄까 약간 슬픈 그 데이터를 봤는데 이게 이제 소득 대비 독서량을 나온 거예요.
거기 이제 독서 실제 조사 이렇게 나옵니다. 책을 읽는다고 돈을 버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근데 제 경험칙상 독서를 열심히 하면 소득이 높아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일단 내 관련된 전문 분야에서 관련된 독서를 하게 되면 전문성이 올라가면서 내 몸값이 올라갈 수가 있겠고, 그리고 투자를 하거나 또 재테크를 할 때도 책을 읽는 것과 아닌 것과 차이가 있겠고,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안 읽고 경영을 한다는 거를 상상을 못 하겠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 소득이 많을수록 독서를 많이 해요. 뭔가 다른 의미의 빈익빈 부익부가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독서를 안 할까? 그 조사를 보면은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서가 좋은지 알아. 그러니까 아는데 안 해. 안 읽어. 왜 그럴까? 그래서 뭐 일하니까 시간이 없다 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이 없어도 다른 거 할 건 다 하잖아요. 스마트폰 보고 TV 보고 자기가 즐기잖아. 왜 독서를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독서법 책을 쓰면서 되게 크게 깨달은 게 뭐였냐면, 이건 제가 신큐 시작할 때도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그 이유는 일단은 여러분의 탓은 아닙니다. 우리의 뇌가 뭐죠? 독서하는 뇌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스티븐 핑커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소리에 관한 한 아이들은 이미 선이 연결되어 있다. 근데 문자는 고생스럽게 추가 조립해야 된다. 자, 말씀드릴게요. 소리는 이미 연결이 돼 있대요. 문자는 뭐죠? 추가로 조립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드웨어가 왔어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내장이 되어 있는 거야. 그 내장되어 있는데, 그 내장된 내용을 보니까 들으면 말해라는 들어있어요. 근데 글자를 보면 읽어라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듣고 말하는 데 천재지만 문자를 읽고 독서하는 거는 바보입니다. 한동안.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 소리는 배우지 않고도 대부분 말을 하죠. 언어는. 근데 독서는 특별한 교육이 없으면 하기 힘들어요. 근데 뭐 우리 애들은 스스로 깨우쳤는데요. 잘 보세요. 어디서 교육 받고 있었을 거야. 자, 그 문맹률이라고 아시나요? 문맹률? 그날의 그 문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문맹률 아시나요? 한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99명. 근데 1930년대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80%가 넘었어요. 그 당시 10명 중 8명이 글자를 못 읽었습니다. 왜?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대부분 나라가 문맹률이 다 떨어졌는데, 사하라 사막 이남에 있는 국가들은 문맹률이 60%, 70%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태어날 때 듣고 말하는 거, 언어는 천재지만 문자에 관련해서는 바보다. 이거 이어서 이제 아이 얘기 잠깐 나왔으니까, 영국의 독서학자가 3가지 다른 나라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걸 연구했냐면, 5살 때 철자를 알려줘서 독서를 시작한 아이와 7살 때 철자를 배워서 독서를 시작한 아이가 나중에 학교 들어가서 누가 더 독서력이 좋을까? 7살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아이들이 초보 독서가잖아요? 아이들이 독서하는 걸 이렇게 뇌를 이렇게 찍어보면은 뇌가 바빠. 이 뇌 전체가 바빠. 그러니까 글자를 독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독서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할 때 그 초보 독서가인 아이들의 뇌는 이거를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이 뇌 전체가 다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회사로 얘기하면 전 부서가 이 독서에 매달리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독서를 할 때 이 뇌 전체를 쓴다는 거는 뭐죠?
뇌 전체가 기본적인 효율이 있어야 되겠죠. 알겠죠? 5살은 문자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독서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 안 된 시기입니다. 우리 뇌는 신경섬유가 많이 있어요. 신경섬유를 이렇게 감싸고 미엘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엘린이 뭐냐면 신경섬유가 이제 전선이라고 보시면 미엘린이 미성숙하면 저항이 큰 거야. 전기 신호가 잘 안 가. 성숙이 됐어. 그럼 잘 가.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땐 다 미성숙하죠. 미엘린이.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영역별로 성숙되는 시기가 다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제가 강의한 내용을 토대로 그럼 우리 아이들은 뇌의 어떤 영역에서 가장 먼저 미엘린이 성숙이 될까요? 오, 역시 오, 소리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태아 6개월 때 소리에 관련된 거는 미엘이 성숙이 됩니다. 왜? 엄마 목소리 들어야지. 살아남아야 되니까 들어야지. 시신경은 생후 6개월. 그래서 막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독서는 뭐라고 그랬죠? 뇌 전체가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 그때가 평균적으로 7세다. 물론 개인차가 있어요. 어떤 애는 좀 빠른 경우가 있고 어떤 느린 경우가 있지만 7세다. 그래서 5세한테 무리하게 철자를 알려서 독서를 하면은 훨씬 비효율적인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독서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독서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 독서 교육의 7세 이전의 독서 교육의 핵심이 뭐냐? 부모가 아이를 품에 안고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왜? 듣는 데 천재니까. 일단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문자를 읽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또 독서를 할 때 이 뇌 전체가 같이 뭐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거. 나 갑자기 도울 목소리 인생 나왔어. 좀 정신 차려야 되겠네. 제가 그분 아닌데. 그분 너무 대단하셔서 아무튼 우리가 독서를 할 전 뇌가 같이 일을 한다. 이 초보 독서가는 배측 경로라고 매우 비효율적인 뇌 경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문자를 해석하고 의미를 해석을 해요. 근데 고수 독서가의 뇌, 고수 독서가가 책을 읽을 때 뇌를 촬영해 봤더니 이거 뭐야? 뇌가 별로 일을 안 해. 활성도가 낮아. 회사를 얘기하면 초보 독서가는 전 부서가 독서하려고 막 달려붙는 거야. 네, 고수 독서가는 한 부서 한 팀에서 딱 끝내주네. 그리고 해결 라인도 훨씬 좋아. 이제 복측 경로를 하거든요. 훨씬 더 효율적인 라인으로 딱 끝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뇌의 해부학적 구조가 다른 겁니다. 뇌의 해부학적 물리적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고수의 뇌와 초보자 뇌는 뇌 구성이 다릅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이걸 퉁쳐서 얘기했지만 분야별 들어가면 다 다릅니다. A 분야의 고수지만 B 분야의 고수가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뇌는 독서는 뇌가 아니야. 독서가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독서가 힘든 거야. 우리가 독서량이 적은 거야. 독서가 좋은 거 알아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놀라운 잠재력이 있죠. 뭐죠? 뇌에 이거 한 100만 번 한 것 같아요. 뇌에 갔었어. 뇌는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독서하는 뇌로 변할 수 있어요. 독서를 잘하는 뇌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30살 이전에 독서를 거의 하지 않았다니까요. 지금 독서를 안 하면 못 살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뇌가 바뀌었어. 그래서 저는 30살 이전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지 않아. 뇌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메리온르프가 독서 슈퍼 전문가인데 이런 얘기합니다. 독서 고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선물은 끝없이 기상천외한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리적 기반이 된다. 독서 행위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보세요 여러분. 초보 독서가는 이 문장을 해석하려고 거기에 그냥 전 부서가 막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고수 독서가는 한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어. 그럼 다른 부서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잖아. 그 부서에서 뭐를 하겠습니까? 추론, 비교, 연결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벤 버너기 책을 읽을 때 초보 독서라고 하면 그 문장 해석하기도 힘들어가지고 용어도 모르는 거 많고 거기에 쩔쩔매지만 야 이쪽 분야의 고수야 홍 박사님이 읽어 아니면 이거를 좀 이쪽 분 잘 아시는 분이 이 책을 읽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은 돈의 역사하고 되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같은 시기고 야 이때 여기서 그 F8 모장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됐구나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왜요? 시간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깊이 있게 가능한 거죠. 고차원적인 독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 뇌의 잠재력을 잘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뇌를 고수 독서의 뇌로 바꾸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모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요행은 없어. 요행은 없어. 다독이야, 다독. 뭐 독서법 뭐 새로운 거 알려주려나? 아니야. 많이 읽어야 돼. 제가 가끔 이렇게 유튜브나 TV에서 그 나름대로 그 독서 혹은 어떤 딱 봐도 독서 많이 하신 분들이 이런 멘트를 하는 걸 봅니다. 되게 멋있고 진짜 좋아요도 되게 많아요. 뭐냐면 책을 많이 읽는 거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 책을 제대로 읽는 거 중요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더라고 보니까. 이거는 3분의 1 진실입니다. 3분의 1 진실.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논제를 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좋은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제대로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중요도를 따지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순서들 중요도가 높아요. 왜? 여러분께서 책을 아무리 많이 읽고 제대로 읽어도 나쁜 책을 읽으면 다 안 좋습니다. 여러분 책은요 가치 중립적이지 않아요. 악서가 있습니다. 안 좋은 책이 있어요. 그 책 열심히 읽으면요 거기에 맞춰 내 뇌가 변한다니까요. 내 가치관이 변한다니까요. 내 관점이 생기는 거야. 내 철학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좋은 책을 읽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걸 많이 읽어야죠. 근데 여러분 제 경험칙상 제 주변에 많이 읽지 않은 분이 제대로 읽는 경우는 솔직하게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안목이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책을 많이 읽었을 때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하신 분들 맞죠? 근데 그분들 보면은 책 이미 많이 읽으셨어. 시행착오도 많이 했어. 그래서 나오는 지능인 거지. 그래서 제대로 읽는 것만 강조하시면 되는데 많이 읽는 거를 뭔가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반응이 좋을까? 나한테 핑계거리 주신 거거든. 그래 많이 안 읽고 제대로 읽으면 되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제 생각에서는. 좋은 책을 읽는 거 중요하고 많이 읽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제대로 읽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독에는 뭐가 있을까? 다독은 아래 개독과 남독이 있고요. 다독을 하기 위해서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습관은 뭐 이거 많이 말씀드렸으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독서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독서를 다독으로 가기 위해 많은 책을 읽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습관을 빨리 들이는 거예요. 습관을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이상한 감정이 드는 상태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안 하면 이상한 거야. 제가 요즘에 그 스벅에서 그 자몽 허니 블랙티 아이스에 습관이 들었어. 어느 정도냐면 저희는 재택근무다 보니까 화요일날 그 회의를 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먹는 게 습관이 들었더니 제가 집에서 일할 때는 귀찮아서 스벅을 안 가요. 요즘엔 가요. 그 자몽 허니 블랙티 이거 먹으려고 아이스로.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왜? 감정을 건드니까. 독서 좋아요 하고 이해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들어야 돼. 습관이 뭐냐? 안 하면 이상해. 독서 습관이 들면 어떻게 되죠? 독서를 안 하면 이상해.
하루가 뭔가, 모닝커피 안 스킵 했을 때 그 느끼는 것처럼. 그래서 습관을 드시는데, 우리 보통 저희 회사에서 66 챌린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66 챌린지가 66일이 그게 어떤 연구의 평균인 거예요. 개인차가 다 있어. 그리고 종목마다 다 달라요.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할 때는 기준을 삼아야 되잖아요. 66일 정도 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독서는 좀 더 걸릴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우리 싱큐가 2, 3개월 정도 하잖아요. 이번에 3개월 정도 했고, 싱큐 열심히 하시면 어떻다? 습관을 들 수 있는 그 기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독에는 개독과 남독이 있는데, 개독은 한 분야를 쭉 이렇게 읽는 겁니다. 남독은 여러 가지 종류의 분야의 책을 다방면에 읽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 개독부터 하고 남독을 해라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한 분야를 팔려면 그 분야를 정말 좋아하거나 정말 필요성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게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막상 내가 이 분야 재밌을 거니 하고 그 책을 파고 들어가면 막상 책 읽어보니까 재미없는 경우가 많아. 내 생각과 다른데? 뉴스에서 느꼈던 그런 감정하고 되게 다른데? 그렇죠? 그래서 이 남독 여러 가지 책들을 좀 읽어보시면서 내가 정말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딱 캐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남독을 하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가 일차적으로 뇌과학, 인지과학, 행동경제학 이런 분야인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이 개독은 뭐냐? 목적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내가 이 분야의 준전문가, 덕후, 아니면 이 전문가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갖고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항상 제가 물어보거든요. 본인 하시는 일에 한 50권 정도 읽어보셨냐? 아니신 분들이 태반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한 분야의 준 전문가가 되고 싶다? 전문가로 올라가고 싶다? 그런다면 개독 한 분야를 쭉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남독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 좀 겸손해질 수 있어요. 자, 개독만 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독서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생겨. 처음에는 이제 처음 독서 이 분야를 딱 읽으니까 정말 배울 것도 많고 이분 대단해 이래. 근데 10권, 20권, 30권, 40권, 50권 올라가면은 그 대단했던 사람들이 안 대단한 게 보여요. 뭔가 틀린 것도 보여. 어느 순간 뭐냐면 내가 좀 뭔가 좀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보통 읽는 거는 엄청난 전문 서적이 아니고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대중 서적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그 독자 기준점이 있어요. 아무리 전문가가 뭔가 펼치고 싶다 하더라도 편집자 손에서 커트가 돼. 그렇죠? 편집자님? 왜냐면 이게 대중책이니까. 그래서 한 분야 파다 보면 사람이 좀 교만해져. 근데 남독, 다른 분야 책을 읽기 시작하면 어떤 걸 배우게 되냐면 내가 이 분야에는 준 전문가지만 이 분야에는 그냥 보통 사람이구나. 그래서 특히 전문가일수록 다양한 책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내가 내 분야 말고 다른 분야는 그냥 범인이구나, 그냥 평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독이 그런 면모가 있고요. 또 남독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 저런 얘기하고 이쪽에서 이런 얘기하고 같은 주제로 하다 보니까 비판적 사고도 기를 수가 있고, 특별히 창의성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창의성은 낯선 거를 연결하는 거예요. 혹은 어떤 거를 낯설게 보는 겁니다. 기본은 뭔가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연결하면 연결할 게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다반면 책을 읽었을 때 뭔가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런 능력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는 되게 그냥 평범하죠? 소는 평범해. 보라색 평범하죠? 근데 여름에 가다가 기차를 타고 있는데 바깥에 소들이 막 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보랏빛 소야. 뭐죠? 이거 리마커블이라고 하거든요. 특이하죠? 여러분 계속 보랏빛 쏘면 보랏빛 쏘 왔네. 그렇게 합니까? 뭐 사진 찍고 뭐 SNS에 올리겠지. 이게 보랏빛 소의 책의 내용이에요. 근데 보랏빛은 다 각자 평범한 것들이잖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낯설게 연결하는 거. 이게 창의성이에요. 이게 창의성. 황금, 괜찮지만
산, 그런데 여러분 가다가 황금으로 된 산을 보는 거야. 실제로 봤다 생각해 보세요. 너무 놀랍지? 이런 거죠. 그래서 남독은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다음 이거 보시면 요거 깨알 우리 신큐 자랑. 여기 데이터가 딱 있더라고. 독서 동아리 참여 성인입니다. 이게 왼쪽은 신큐 같은 독서 동아리에 참여한 사람들, 오른쪽은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 참여한 사람 독서율이 몇 %죠? 100%. 그래서 한 권을 읽어야 되잖아. 독서 모임 참여했는데 처음 초심도 있고, 그렇죠? 근데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 독서율이 47%. 책 읽는 평균 권수가 엄청난 차이야. 그렇죠? 독서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8.6권. 욕한 거 아니에요. 18권, 6권, 4.4권. 4배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독을 통해서 독서 고수가 되고 싶다. 뇌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경 설정을? 너무 자신 없는 거 아니야? 신규 같은 독서 모임을 통해서 참여하시면 독서량을 늘릴 수 있다. 독서가 힘들다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을 짜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환경 설정인데, 같은 책을 같이 읽는 그 누군가 함께 하면은 읽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독서 모임을 싱큐베이션을 생각합니다. 2, 3초 늦었어. 아직 우리 갈 길이 많아. 이거 0.5초 만에 나와야 되는데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뇌를 100% 활용할 수 있는 두 번째 독서법 만독입니다. 만독은 느리게 읽는 거야. 우리 싱큐에서 하는 것이 바로 이 만독입니다. 느리게 읽는 거예요, 느리게. 자, 그럼 느리게 읽는 거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독, 필독, 엄독. 제독은 또 읽는 거죠. 다시 읽는 거죠. 필독은 쓰면서 읽는 겁니다. 엄독은 책을 덮는 겁니다. 제독, 일본의 독서의 신이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거기 독서분의 최고봉이 있어. 마스오카 세이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책은 2번 읽지 않으면 독서가 아니다 할 정도로 이 다시 읽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제독을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제독은 자아의 시간여행이다. 제독은 자아의 시간여행이다. 그 헤라클레이토스인가? 이 사람이 이런 얘기도 했죠. 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다. 그게 뭘까요? 강물이 계속 흐르니까, 변화하니까 똑같은 강물이 담을 수 없죠. 근데 저는 그걸 보고 반대도 생각했어요. 왜? 그럼 내가 처음 밟았던 나와 두 번째 밟았던 내가 같은 사람일까? 그 사이에 뇌는 바뀌었을 텐데. 뇌는 끊임없이 바뀌는데. 그래서 그 얘기는 강물도 변하지만 나도 변한다는 거예요. 뇌가. 자, 그러면 제독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책을 내가 2번 읽는 거잖아요. 그 2번의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도를 하게 되면 누굴 만나게 되냐면 과거의 나를 만나게 됩니다. 과거에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내 수준이 어땠는지,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를 알게 돼요. 제독의 묘미죠. 제독의 묘미죠. 제가 처음 책을 읽었을 때, 초보 독서 가했을 때, 저한테 그 해, 2008년 첫 해에 최고의 책이 무엇이었냐면, 이것도 가끔 말씀드렸는데, 화폐 전쟁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읽었습니다. 근데 그 첫 해 이 책이 제가 생각한 최고의 책이었어요. 명저. 명저. 이거 어떻게, 이 책을 어떻게 하지? 근데 1년 지났어요. 1년 지나 다시 그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쓰레기다. 악서예요, 악서. 제 기준에서는. 그러면서 뭘 봤냐면 처음에 이 책을 읽고 감탄하고 막 했던 제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슬프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성장했구나.
이 책에 너무 잘못된 것이 너무 많이 보이는구나. 말도 안 되는 게 다 보이는구나. 이게 제독의 힘이죠. 제독의 힘. 그래서 여러분께서 책을 이렇게 같이 똑같은 책을 다시 읽었을 때 한번 그냥 읽을 수도 있지만 내가 처음 읽었을 때와 지금 내가 읽었을 때 얼마나 다른지 대해서 알아보시면 이건 독서가 매우 즐겁습니다. 근데 그 자아의 시간, 제가 제독을 자아의 시간 여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행도 정말 재미있는 여행이 있고 별로 안 재밌는 여행이 있잖아. 여행을 쭉 가는데 다 그냥 사막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조금 좀 심심하잖아. 그럼 가는데 막 거기에 막 산도 있고 물고 있고 눈도 내리고 막 태풍도 치고 하면은 좀 위험할 수 있겠지만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 자아 시간 여행을 많이 바꿔줄 수 있는, 훨씬 재밌게 해줄 수 있는 독서법이 이 필독입니다. 필독입니다. 자, 필독은 쓰면서 읽는 겁니다. 첫 번째는 책을 읽으면서 임팩트가 있는 부분, 또 내가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책에 쓰는 거예요. 물론 이 독서가들 중에 부류가 나눠져요. 책을 깨끗이 읽은 사람 부류와 책을 좀 이렇게 더럽게 읽는 사람 부류. 근데 저는 조금 이렇게 더럽게 읽습니다. 막 써가면서 읽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저처럼 하면 좋을 텐데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 진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 의미는 여러분 그때 떠오르는 그 아이디어를 적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휘발돼요. 가끔 미쳐버리겠어. 내가 그때 그 무슨 생각이겠지? 저는 항상 바깥에 독서를 할 때 빨간펜 모나미 볼펜을 갖고 다니거든요. 왜? 바로 읽으면 바로 적어야 되니까. 근데 간혹 그걸 안 갖고 올 때가 있어요. 돌아버려. 일단 이거 책을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시간상 어차피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근데 그 떠오를 때 그거 없으면 와, 다행히 이제 스마트폰이 있어서 거기다가 적어가지고 힌트를 준 다음에 나중에 가서 이제 다시 적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제가 제독하고 연결해 볼게요. 여러분께서 책을 다시 읽었는데 그 책이 깨끗해. 물론 그 책을 읽으면서 했던 내 생각과 어떤 통찰과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겠지. 만 여러분이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감정이나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적어놨다 생각해 보세요. 과거 이 책을 처음 읽었던 나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훨씬 선명하게. 나중에 저희가 이제 퓨처 셀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할 건데 제가 뉴뉴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일 옛날 책이에요. 그 책에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저기다가 제 퓨처 셀프를 써놨어요. 제 퓨처 셀프 그 책에 써놨더라고. 근데 저는 처음에 그 책을 다시 읽었을 때 그걸 써놓은지 내가 몰랐어. 까먹었어. 아, 내가 이 책을 읽고 이런 다짐을 했었구나. 심지어. 그게 뭐냐? 내가 퓨처 셀프처럼 살지 않았었어. 그게 강렬한 내 퓨처 셀프였으면 갖고 살았을 텐데 이미 까먹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걸 써놓은 거야.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을 보시면 제가 20대 때 그 책을 읽으면서 또 어떤 제 자기 반성과 후회와 또 그 센치한 그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절대 누구를 보여주면 안 돼. 우리 안 해도 안 돼, 이거. 거의 너무 부끄러워. 막 뭐다가 뭐. 게다가 그때 이 글 쓰는 능력 좀 부족해가지고 뭔가 뭐 글쓰 이상해. 근데 그냥 그 20대 때 고민했던 내 자신이 보이니까 되게 안쓰럽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아주고 싶더라고. 그래서 영성아 그래도 잘 하고 있어. 너 이때 되게 엄청 불안했구나. 잘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책을 읽으면서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휘발되지 않기 위해서 적는 것도 있지만 이왕이면 적어놓으시면 다시 읽었을 때 그 당시에 여러분, 내가 바뀐 전에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시간 여행을 멋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필독이다. 그 다음에 책에 쓰는 거 말고 뭐가 있죠? 임팩트 있는 거를 필사를 하는 거죠. 그 책은 도끼다. 그 책에 잘 나와 있죠. 박웅현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네, 필사를 되게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임팩트 있는 부분들 필사하고 하는데 이 얘기 할까 말까 하다가 우리 회사에서 또 필사 노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필사하신 분들 한번 참고해 보세요.
필사를 합니다. 필사. 이게 이제 필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필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요약을 하는 겁니다. 요약을. 읽고 그냥 받아 쓰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내 식대로 축약해 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을 덧붙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평이죠. 서평이죠. 그 다음에 책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책의 내용을 그대로 적거나 책에 있는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책을 인용을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뭐죠? 하나의 글. 이게 많아지면 하나의 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필독은 독서가가 필사자가 되고 필사자가 작가가 되는 과정 속에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거의 그런 식으로 작가가 됐어요. 엄독이라는 책을 덮는 겁니다. 덮어서 뭘 할까요? 이제 여기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내 삶에 적용도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이제 보통 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내가 공부하고 경험했던 것들을 내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근데 제가 썼던 책 중에 매우 특이한 위치에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일취월장이에요. 저랑 신 박사님이랑 그 당시에 뭔가 비즈니스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없어. 근데 호기롭게 이 책을 썼어요. 왜? 이 책이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고 우리가 깨달은 내용이고 이 책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고 난 책이에요. 저는 아직도 일취월장에 엄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즈니스. 그래서 물론 그 사이에 조금 변형 업그레이드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개정판을 내야 되는데 언제 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특이하게 그 책은 뭐냐, 저희 호기롭게 내고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엄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히 이 필독과 엄독 부분을 보시면 완벽한 공부법을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이 독서를 해서 그 독서를 자기화시키고 싶다. 내 거화시키고 싶다. 내 거화라는 건 뭐냐면 이 내용들을 내 장기 기억 속에 넣는 겁니다. 장기 기억을 하는 거는 내가 그 내용으로 뇌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뇌가 바뀌어가지고 내가 해부학적 바뀌어서 그걸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상태의 장기 기억입니다. 어떻게 하면 책에 있는 내용들을, 거기에 있는 요체를, 거기에 있는 핵심을 내과시킬 수 있을까? 장기 기억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한다? 자, 어떻게? 어렵게. 좋아. 어렵게. 자, 거기서 제가 완공을 쓰면서 기억폰을 막 쭉 자료들 보고 하니까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됐어요. 이 기억은 한 문장으로 끝나. 어렵게 외우면 잊기가 어렵다. 반대도 맞죠? 쉽게 외우면 잊기도 쉽다.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쉽게 외우는 건 뭐죠? 그냥 읽는 거야. 강의 듣는 거야. 자, 어렵게 외우는 건 뭐죠? 이거를 글로 쓰고 요약해보고 발표해보고 토론해보고 적용해보고 그리고 테스트해보고. 이게 아웃풋식, 인풋식이 아니라 아웃풋식을 할 때 내 거 화가 되는 겁니다. 그게 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뇌의 잠재력을 100% 활용해가지고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내고화시키고 싶다 하신다면 아웃풋식으로 해는 아웃풋식으로 글을 쓰셔야 돼요.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때로는 토론도 해봐야 돼요. 발표도 해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야 내 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걸 다 하는 곳이 어디다? 네, 싱큐베이션입니다. 싱큐베이션 그래서 만독을 하는 곳이에요. 만독. 심지어 다독대 봤죠? 있으면 다독도 할 수 있는 곳이야. 좋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관독입니다. 관독. 관독은 제가 이제 독서법 책에 여러 가지 독서법을 썼어요. 근데 그 대부분의 것들은 뭐냐면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걸 제 식대로 해석하거나 소개해준 내용이에요. 관독은 일단 최소한 제가 읽은 분야 안에서는 없었습니다. 제가 만든 용어죠. 관독은. 근데 이거를 안에 내용으로 하신 분들은 다 있어요. 그런 용어만 제가 만든 거예요. 좀 편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관독은
관점과 관련된 독서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관점을 취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관점을 훔치는 겁니다. 내 거 시키는 거야. 여기 좋은 관점 호로록 하는 게 이제 관독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우리 신큐베이션 하면서 5권의 책을 독서를 했잖아요. 그 독서를 되게 깊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동의를 하셨잖아요. 그걸 또 활용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우리 책에 뭐가 있지? 수잔 애시포드의 관점을, 그리고 몬티 라이먼의 관점을, 홍수만 박사님의 관점을, 벤 버넌키의 관점을, 템플 그랜드의 관점을 취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거를 변형할 수도 있는 거죠. 알렉산드리아 호로비츠라는 사람이 관찰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되게 좋은 책이에요.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지날수록 더 의미가 있는 책이야. 그게 뭐냐면 그분이 이제 인지과학자인데 자기가 늘 항상 조깅을 하는 자기 동네가 있었어. 늘상 거길 조깅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근데 한 번은 이거를 혼자 말고 다양한 다른 사람과 한번 걸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1명의 다른 사람과 같이, 정확히는 한 명은 강아지였기 때문에 사람은 아니죠. 10명의 사람과 한 명의 강아지 걷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걸 알게 돼요. 그 지질학자하고 같이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늘 이제 운동하는 그 동네에 이 암석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인지과학자잖아. 그거 보면서 이제 암석 덩어리 모여 있는 거예요. 별로 그게 없어. 근데 그 지질학자를 가다가 놀란 겁니다. 제가 좀 극화한 거예요. 책에 이렇게까지 안 나와요. 막 놀란 거예요. 뭐냐면 이걸 보더니 뭐라고 평가하냐면 와, 여기는 해양 생물의 무덤인데? 그런 겁니다. 그 지질학자의 그 눈에는 그 암석 덩어리가 그냥 암석 덩어리가 아닌 거예요. 해양 무덤인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지과학자는 그 지질학자 같이 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관점을 취하는 거죠.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운동했을 때 어떨까요? 그 무덤이, 암석 덩어리들이 그냥 암석 덩어리를 보일까요? 아니요. 지질학자의 관점에서 딱 보이는 거죠. 그 야생동물 학자랑 같이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도시예요. 그 도시였거든요. 도시에 생각보다 야생동물 흔적들이 너무 많은 거야. 난 거의 다 보지도 못했는데 여기에 너구리가 되게 많대. 너무 황당해. 근데 야생동물 전문가에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사랑 걸으니까 의사는 여기 이제 조깅하다 보면 사람들 가니까 아침에 운동 열심히 하시는구나, 뭐 일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의사분은 거기 나온 책이나 의사분은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관찰해가지고 저분은 어디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저분은 자기가 안 좋을 것 같은데 하는 겁니다. 와, 의사는 이렇게 걸음걸이를 통해서도 어떤 질병을 한번 예측해 볼 수가 있구나, 이런 것. 시각장애, 강아지, 자기 아들 하면서 같은 장소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관점을 취하는 거죠. 내 안에 관점이 풍부해지는 겁니다. 다르게 볼 수 있는 눈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독서를 할 때 당연히 많은 관점들을 취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경제, 특히 재테크 투자 관련해서는 완전히 우리 홍 박사님 관점을 거의 똑같은 관점으로 봅니다. 굳이 거기다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그거 그대로 저는 수용합니다. 대부분 제가 변형을 시키거든요. 그냥 그대로 수용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것 중에 저한테 임팩트를 준 책이 되게 많았지만 제 인생에 가장 독서를 할 때 임팩트를 줬던 책이 뭐냐면 안티프레즈라는 책입니다. 지하철에서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전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그때 고민점이 있었습니다. 경영 이렇게 공부해보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불확실성이 너무 큰 거야. 근데 이 뇌를 공부해보면 뇌는 예측하는 기계래. 내 뇌는 예측하는 기계인데 세상은 예측하기가 힘들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물론 각계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해주는 관점이 뭐냐면 안티프레즈였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할 안티프레즈는 나심 탈리브가 안티프레즈 책을 썼거든요. 좀 다릅니다.
저는 그걸 번역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안티프레질의 장점은 개념의 엄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활용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저를 사로잡았냐면 우리 회사의 비전이 뭐죠? 이거 알고 있지? 긴장하지 말고. 안티프레질한 행복 공동체. 그렇죠. 대표가 왔는데 대표가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안티프레질한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얘 뭐지? 저는 그래서 그 관점으로 세상을 너무 많이 봅니다. 우리 회사는 이 안티프레질 관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관독은 뭐냐면 관점을 취하는 겁니다. 누군가 뇌를 이식시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 뇌를 이식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해도 좋고 어떻게 변형해도 좋고. 그렇죠? 자, 두 번째 관독은 관점에 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술 취하는 거. 위에는 이렇게 얻을 때 취할 때 취인데 이거는 취한 거예요. 이렇게 취해. 관점에 취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거를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좀 과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책을 보면 항상 좋지는 않습니다. 왜? 거기 그 관점에 취해서 보면은 이 책의 저자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것들 놓칠 수도 있어요. 오케이, 난 그건 인정. 그래서 보통은 제 관독을 할 때는 책을 읽을 때는 두 번째 책을 읽을 때 관독을 합니다. 처음에는 관독을 잘 안 해요. 두 번째 읽을 때 아니면 어떤 목적이 있을 때 관독을 합니다. 내가 특정 관점으로만 내가 정말 보고 싶어 하는 특정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좋은 예시가 이겁니다. 피카소 그림이죠. 이게 피카소 그 화가와 그 뜨개질하는 모델이라는 작품이죠. 이게 피카소예요? 피카소가 뭐 하고 있죠? 뜨개질 모델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림이 어때요? 그림이 뭐 이렇게 하잖아. 뭐 선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걸 저는 이제 뭐 미술 잘 모르니까 추상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추상이란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왜? 피카소는 뭐냐면 이 앞에 있는 모델의 본질을 보고 싶은 거야. 추상이라는 것이 어떤 대상의 속성, 본질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상은 사상입니다. 사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보고자 하는 것 그 위에를 다 삭제하는 거예요.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있는데 제가 포커스라이트를 딱 뽑아가지고 딱 이 부분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오케이, 괜찮아, 멀어도 돼 하는 겁니다. 이게 관독입니다. 관독이 갖고 있는 힘은 되게 대단한데 관독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진짜 원하고자 하는 걸 볼 확률이 높아지지만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볼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생각의 탄생에서 본 그림일 거예요. 아마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독서법 강의에서 이 그림을 쓴 사람이 있었을까요? 몰라, 그거는. 몰라. 근데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이거를 인용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책을 쓸 때 집필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책의 테크트리를 짜는 마지막 관문이 관독입니다. 뭐냐면 제가 독서를 쭉 하잖아요. 거기다가 다 밑줄 긋고 막 합니다. 그런데 독서를 시작할 때 시작해서 구절 짜는데 구절 짤 때 당연히 독서법이면 독서와 관련된 책을 먼저 보겠지만 그 책만 보면 되게 뻔해. 그러니까 인사이트 협소해요. 남들이 하는 얘기밖에 못해. 뭐냐면 독서 관계없는 책들을 발췌독을 합니다. 밑줄 다 쳐놨으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 얘가 뭐를 얘기하든 상관없어. 나는 독서법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 피카소가 추상화 이렇게 그렸구나가 아니라 다시 이거를 관독을 봤더니 뭐야 이거. 관독이랑 똑같은 개념이잖아.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재미있는 책은 뭐냐면 A라는 설명을 뻔하게 A 다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A라는 설명하는데 막 B, C, D, E, Z 뭐 상형 문자로 막 설명해. 알고 볼 때 A 얘기야. 훨씬 더 재밌고 훨씬 더 인사이트가 있고 이게 생각보다 범용성이 있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거는 처음부터 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관독을 잘 할 수 있어요. 왜? 뇌가 기본적으로 스포트라이트형이거든요. 스포트라이트형. 그걸 더 강화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쫙 퍼져서 못 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 집중하기 위해서는 주의를 해야 되니까. 주의한다는 건 뭐냐면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그걸 훨씬 더 강화하면 되는 거예요. 강화하면. 이렇게 해서 관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 팁을 추가로 드리면 제가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조금 관찰을 좀 못하는 편이에요. 저는 디테일이 강한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합니다. 저는 대신 이렇게 관독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관독을 잘했을 때 조금 좋은 장점이 뭐냐면 기획을 좀 잘합니다. 기획을. 그래서 제가 이 관독을 기획을 어떻게 하냐면 자 오늘 우리가 기획을 하는 거야. 기획하는 회의야. 그럼 A라는 주제에 대해서 기획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획하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뭐를 하죠? 우리 갑자기 회사 일 됐네. 우리 뭐를 하지? 우리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기획하기 할 때? 역시 중요해. 레퍼런스죠. 레퍼런스가 중요해요. 기획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레퍼런스를 막 보는 겁니다. 근데 A라는 주제를 하면 A라는 관련된 주제로만 레퍼런스 찾겠죠. 그러면 이제 기획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 그건 1차로 끝내놓고 2차로는 이 기획의 중요도에 따라서 이 A라는 주제와 상관없는 분야를 A라는 주제의 관점을 갖고 쭉 보는 겁니다. 전혀 생뚱맞은 분야인 거야. 근데 그 관독으로 보면은 보여.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게 보여요. 그걸 갖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레퍼런스가 스펙트럼이 훨씬 풍부해졌기 때문에 그 레퍼런스를 팀에서 공유했을 때 팀의 기획 능력이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관독의 힘이죠. 특히 여러분께서 뭔가 기획을 하고 책을 쓰고 뭔가를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관독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쳤다. 끝났어. 이제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존재는 뭐냐? 존재는 뭐냐?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만 정의를 하는 게 재밌어요. 정의 한번 해보세요. 각자만의 정의 재밌잖아. 저는 존재를 관계다라고 정의합니다. 관계는 의미 있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나는 어떻게 존재했을까? 연결 없이 존재할 수 없었죠. 난 태어날 때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서 연결돼서 제가 나왔어요. 딱 나왔더니 이미 연결되어 있네. 누가? 부모와 가족과.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거든요. 교회 교리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연결이죠. 여러분 과학을 보시면 어떻게 하죠? 과학 내용 보시면 우리가 별의 자식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별의 그 원소, 속성과 나랑 다를 게 없어. 공유하고 있어 그대로. 난 별과 연결되어 있어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그 명언 중에 법정스님 명언이 있습니다. 인간의 목표는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한국 제안에 이 존재의 정의를 제가 더 정립해야 되겠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럼 풍성하게 존재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풍성하게 존재하는 게 뭐냐? 저는 이걸로 해답을 찾습니다. 내 안에 얼마나 의미 있는 연결이 많은 것인가. 그게 사상이든 사람이든 지식이든 경험이든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를 많이 풍성하게 갖고 있을 것이냐. 내가 그거를 풍성하게 갖고 있다면 그래 나의 존재는 풍성하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신큐 커넥트죠? 신큐 커넥트. 그래서 오늘 신큐 커넥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존재가 풍성해지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